안녕하세요. 저는 제 고향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큰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해 몰랐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가 큰며느리와 같이 지내보다가 큰며느리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너무 괘씸하고 분했던 그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미국에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외국에 나와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저희 남편이 워낙에 성실하고 듬직한 성격이라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남편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 시모는 큰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 있는 시숙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보이는 풍경은 시숙이 바닥에 드러누워 저희 남편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야, 형진아, 나 목마르니까 가서 식혜 좀 한 잔 떠와라. 형, 제발 형이 좀 일어나서 해. 맨날 이렇게 들어누워서 군뱅이같이 뭐 하는 거야? 그나저나 형 이번에 또 직장 그만뒀다며? 제발 한 곳에 좀 진득하게 다니면 안 돼? 형 그러다가 한번 이혼당했으면서 이젠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씨, 직장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도 형인데 이 나이 먹고 동생이 너한테 핀잔을 들어야겠냐? 그러니까 핀잔 안 듣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발 형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 아버지가 형만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한숨만 쉬고 계시겠어. 아유,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너도 아버지를 닮았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됐고, 빨리 식혜나 한 잔 가져오기나 해. 식혜 기다리다가 내 목이 다 말라버리겠다. 정말 성실하던 저희 남편과는 달리 시숙은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형제끼리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그렇게 살든 말든 다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제가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어느덧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시숙이 저희 부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더군요. 항상 뻔뻔하게 굴던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죠. 형진아, 그래도 네가 내 동생인데 내 부탁 딱 한 번만 들어주라. 나 네 말대로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싶어서 그래. 너도 알겠지만 내가 하도 직장을 옮겨 다녀서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나 독하게 마음먹고 장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리게 네가 보증 좀 서주라. 어? 하지만 여태까지 시숙이 한심하고 못 믿어온 행동만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보증을 서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정하게 시숙한테 거절을 하더군요. 형,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어. 원래 가족끼리도 보증은 서주는 거 아니라잖아. 내가 홀몸도 아니고 처자식까지 있는데 형한테 보증 서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형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도 지켜야 되는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보증 서달라는 얘기 하지 마. 하지만 시숙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를 찾아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얼마나 끈질긴지 거의 10번 넘게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번엔 시모까지 나서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형진이 너한테 형제가 여럿도 아니고 네 형 딱 하나뿐이다. 그런데 네 형이 마음 잡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거 도와주지도 못해? 어머니, 아무리 형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형이 평소에 회사라도 성실하게 다녔으면 제가 보증 서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거 없는 사람이 무슨 빚까지 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보겠다잖아. 네 형이 우리 집안 장남이야. 장남이 저렇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살고 있는데 넌 안쓰럽지도 않니? 애미 너,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너라도 네 시숙을 도와주자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까지 지금 나랑 우리 큰아들 무시하는 거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증서 주는 건 저희한테도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그런 걸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숙과 시모의 고집은 끈질겼고 결국 남편은 이번 딱 한 번만 시숙을 믿어보기로 하고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인 걸까요? 보증을 서준 지 1년이 지났는데 시숙은 사업을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세상에 당시 만나던 여자한테 그 돈으로 가게도 차려주고 같이 해외여행도 다녀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숙 대신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숙한테 가서 크게 따지더군요. 형, 내가 보증 서주면 그 돈으로 장사 시작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며? 그런데 한다고 했던 장상 코빼기도 시작을 안 하고 왜 맨날 놀러 다니면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건데? 내가 그러라고 형한테 보증 서준 줄 알아?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형 빚 대신 갚아주려고 보증 서준 건 줄 아냐고. 하지만 시숙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이게 진짜 위아래도 없나? 내가 그래도 네 형이야, 형. 동생이 돼서 형 대신에 빚 좀 갚아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뭐라고? 우리한테 찾아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사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야? 형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며. 여태까지 한심한 한량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젠 성실하게 장사하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며. 그래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줄 알아? 형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는데? 장사는커녕 형이 지금 만나는 여자한테 돈 다 쓰고 있다며? 그게 형이 얘기하는 노력이야? 그래, 노력이다. 나 한 번 이혼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해서 다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 같으면 직장도 없고 돈 한 푼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오겠냐? 내가 그 여자 잡으려면 돈 있는 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한테 보증 좀 서달라고 그랬다. 왜? 넌 내가 평생 혼자 늙어갔으면 좋겠냐? 뭐라고? 그래서 지금 그 여자 꼬시려고 나한테 보증까지 서게 하고 돈을 빌렸다는 얘기야? 형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 형이 빌린 돈 대신 못 갚으니까 형이 알아서 해. 형이 벌인 일이니까 형이 해결하라고. 해결 못하겠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가족끼리 신고도 못해. 그냥 일단 네가 갚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너한테 주면 되잖아. 나중에 도대체 언제? 친동생한테도 사기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은 진짜 인간 말종이라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시숙을 찾아가서 따졌다는 걸 들은 시모가 이번에도 시숙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한 건 시숙인데 오히려 저희 남편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진이 너, 네 형이 거짓말 좀 했다고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따져? 그깟 돈 좀 네가 대신 갚으면 어때서 그래? 넌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잖아. 이번 기회에 형 한번 도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억울해서 난리를 치고 있냐고. 어머니, 끝까지 형 편만 드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형만 장남이라고 차별하시더니 전 자식도 아닌가 보죠? 진짜 형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너무하시네요. 말만 가족이지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 한참이나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시숙이랑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형을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고 시모한테도 자식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였습니다. 남편은 너무 힘들었는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가족들이랑 같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자. 나 여기 계속 있다간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 결국 저희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민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모가 뭐라는 줄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뒤늦게라도 잘못했다고 붙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 형진이 너 지금 애밀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얘기냐? 너 그렇게 가버릴 거면 내 노후 자금이나 내놓고 가라. 너한테 효도 받을 거 앞으로 못 받게 생겼으니 미리 땡겨서 내놓고 가라고. 남편은 그 말에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땅을 떠난다는데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절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고 형만 챙기실 거면 그냥 영원히 형이랑 둘이 사세요.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니까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은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나와버리더군요. 저는 마음고생이 심했을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달래줬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남보다도 못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한인타운에 있는 세탁소에서 세탁일을 배우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 저희 애들이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하도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끓여줬는데 한 입 먹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이 맛이 아닌데?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요. 똑같은 재료 사다가 똑같이 엄마가 끓였는데 왜 한국에서 먹던 거랑 맛이 다를까요? 참 이상한 게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먹는 거랑 미국에서 먹는 거랑 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음식을 먹는 장소도 중요한 건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애들은 한국에서 더 오래 있다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싶고 풍경도 눈에 많이 담고 싶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한국에 갈 때마다 기분이 들뜨더군요. 아마 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만 오면 뭔가 기분이 묘해지고 가슴이 막 울리고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 교포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이 워낙에 한국 생활을 그리워해서 그랬을까요? 저희 큰아들은 대학을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저희 작은 아들도 한국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둘 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애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저랑 남편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차려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작은 아들이 29살 때 사내 커플로 만난 2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저희한테 인사를 하러 미국까지 왔는데 인상도 너무 순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예의 바르고 참하더라고요. 아이고,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너무 멀리 사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결혼 허락 받으러 오는 건데 아무리 멀리 계셔도 제가 찾아뵙는 게 맞는 거죠. 저 어머님이랑 아버님 얼른 뵙고 싶어서 비행기 탈 때부터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29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찌나 성격이 좋고 저희한테도 잘하는지 결혼 후에 영상통화도 자주 걸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신 거예요? 나야 방금 일어나서 밥 차려 먹었지. 그러는 너흰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그럼요. 저번에 어머님이 알려주신 비법대로 김치를 한번 담가봤는데 그이가 맛있다고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도 넣어서 김치찌개도 끓여봤어요. 역시 김치가 맛있으니까 김치찌개도 한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님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우긴 했나 봐요. 그래? 그렇게 쉽게 따라하기 어려웠을 텐데 네가 원래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나 보다. 에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워낙에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그나저나 한국엔 또 언제 들어오세요? 저 어머님이랑 같이 나들이라도 한번 가고 싶은데 이번에 들어오시면 좀 오래 있다 가세요. 저희 집에서 푹 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손줄 낳았을 땐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한국에 가서 손주를 처음 안아봤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며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임신해 있는 동안 우리가 가까이서 챙겨주지도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랑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뭐 갖고 싶니? 내가 비싼 가방이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면 너 몸 좀 회복되고 나서 여행이라도 한번 보내줘? 에이, 아니에요. 전 그냥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저랑 저희 애 보러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이왕 한국에 들어오신 거 아버님이랑 같이 좋은 시간 많이 보내다 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축하 선물로 용돈도 두둑히 주고 필요한 육아용품도 이것저것 사줬답니다. 며느린 그 이후에도 딸을 하나 더 낳아 애를 둘 키우며 살게 되었어요. 오순도순 잘 사는 작은 아들 부부를 보며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저희 작은 아들과는 달리 큰 아들은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고 맨날 여행만 다니기 바빴습니다. 남들은 돈 벌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저희 큰아들은 한국이 그렇게 좋은지 국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가서 사진 찍고 다니는 게 저희 큰아들 취미였어요. 큰아들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저랑 남편한테 보내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전화로 얘기하곤 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보셨어요? 여기 경주인데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벚꽃도 진짜 절경이고 파출소랑 주유소도 다 한옥처럼 지어져 있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네가 보내준 사진 보고 너무 예뻐서 한참을 쳐다봤다. 그래, 경주에서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왔어? 그럼요. 불국사에 갔는데 소나무도 구불구불한 게 너무 멋있고 다보탑이랑 석가탑도 봤어요. 어머니, 한국 돈 10원짜리에 그려진 게 바로 다보탑이에요. 동전 그림으로만 보던 걸 실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여행 갔다 와서 제잘제잘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도 참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군요. 한 번은 아들이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월출산에 갔다 왔다면서 또 자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에 한국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월출산 꼭 한번 가요. 바위가 막 우뚝우뚝 솟아있고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데 이거 진짜 실물 안 보면 몰라요. 다음에 꼭 오셔서 저랑 이 멋있는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요. 뭐니 해도 한국 음식이 최고잖아요. 매번 그렇게 한국의 풍경과 음식에 대해 얘기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에 살고 싶어 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시숙만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올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시숙이라는 사람 때문에 저희 애들을 타국에서 살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시숙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숙은 그때 그 여자랑 헤어지고 지금은 쪽방촌에서 독거노인처럼 혼자 병들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고 고시원처럼 사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남편이 신경 쓸까봐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어? 혹시 마음 쓰이면 나한테 같이 한국 가보자고 얘기해도 돼. 물론 원수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 형이고 가족이잖아. 하지만 저희 남편은 워낙에 시숙한테 받았던 배신감이 컸는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형이 그렇게 살든 말든 난 관심 없어. 형이 지금 그 꼴이 된 것도 다 자기가 자처한 거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오냐오냐 자랐으면 이 나이까지 정신을 못 차렸겠어? 솔직히 사지 멀쩡한데 힘들면 공사장이라도 나가던지 아니면 대리운전이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한심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아. 이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형은 영원히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살다가 가겠지 뭐. 결국 저희 부부는 그 이후에도 시숙과 연락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숙은 지금쯤 저희 남편이 엄청 보고 싶고 외로울 거예요. 그렇게 자기 편만 들어주던 시모도 돌아가시고 가족이라곤 저희 남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러게 사람이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죄를 짓고 사니까 이렇게 가족한테도 외면당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큰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렇게 여행만 다니고 살던 저희 큰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미국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길래 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둘 다 바쁠 텐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안 그래도 조만간 네 외할머니 보러 갈 생각이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국 들어가는 김에 보면 될 것 같다. 저희 친정엄마가 연세가 벌써 90살이 넘으셨는데도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엄마를 뵐 겸 예비 큰며느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가 처음 예비 큰며느리를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희가 약속 장소에 들어가자 예비 큰며느리가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이혜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비 큰며느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선 고개만 까딱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화를 하는데도 자꾸 턱을 치켜들고 저희를 아래로 깔아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말하다가 습관적으로 반말이 툭툭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저 애랑 결혼해야겠니? 엄마가 딱 보니까 예의도 너무 없고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다. 너 도대체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혜주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랑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요. 지금은 가족들 전부 다 한국 들어오긴 했는데 워낙에 서양식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비 시부모랑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저게 뭐니? 난 아무래도 이 결혼 찬성을 못하겠다. 저런 애랑 결혼하면 네 인생도 꼬이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예비 며느리가 자리로 돌아오다가 그 얘기를 전부 듣고 만 겁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서 화를 낼 줄 알았던 예비 며느리가 오히려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좀 눈치도 없고 예의도 없죠?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뉴질랜드로 넘어가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행동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문화에 맞춰서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는데 몸에 배인 게 이거라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어머님, 저 앞으로 정말 노력하고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난감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들은 끝까지 그 애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좋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결국 결혼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우 너, 네가 선택한 여자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 내 낳고 나서 하려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혼인신고 늦게 한다더라. 만약에 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갈라서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저희 큰아들은 큰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큰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큰아들한테 전화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곤 했죠. 민우야, 요즘 별일 없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혹시 네 와이프랑 싸우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혼자 직장생활 하면서 살다가 결혼하고 누군가랑 같이 살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들은 저한테 자세한 얘긴 하지 않았지만 자꾸 한숨을 쉬고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 이후에도 큰아들이랑 통화할 때마다 매번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살면 가끔 들여다보고 그럴 텐데 너무 멀리 살아서 전화로밖에 못 물어보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요양병원에 계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를 옆에서 좀 보살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 혼자 한 달 동안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작은아들은 애가 둘이었기 때문에 집이 좁아서 큰아들 집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큰아들 집에 처음 가던 그날 큰며느리가 되게 언짢은 표정을 짓고선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한 달만 있다 가실 거예요? 아, 나중에 말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가족 빼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들이 큰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이 사람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원래 좀 성격이 예민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래요. 물론 시모가 한 달 동안 같이 지낸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대놓고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은 그렇게 넘겼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모르던 며느리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집이 맨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며느린 퇴근하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소리를 엄청 크게 키워놓고 영화를 보더라고요. 얘 큰애야, 집이 이게 뭐니? 먹었으면 좀 치우지. 이게 왜 난장판이야? 하지만 큰며느린 영화에 완전히 푹 빠져서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소리를 빽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얘, 너 지금 내 말 안 들리니? 사람이 왔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왜 시애미가 말을 거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자 큰며느린 짜증을 확 내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휴, 오셨으면 오신 거지.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저 지금 중요한 장면 보느라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흐름 다 깨졌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 늦은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코앞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을 정도로 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자 큰며느리는 짜증이 났는지 발을 쿵쿵 굴리며 TV를 확 꺼버리더군요. 그날 아들은 약속이 있어서 아직 집에 안 온 상태였는데 아마 아들이 봤으면 크게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개념 없는 행동을 이어가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들이랑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계속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는데 제 옷만 거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거 어머님 옷이잖아요. 어머님 옷이니까 어머님이 정리하시라고 놔둔 건데요. 뭐라고? 아니, 내가 네 옷 정리해 줄 땐 가만히 있더니 네가 정리할 땐 내 옷만 쏙 빼고 한다 이거야? 제가 언제 어머님 보고 제 옷 정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불편한데 제가 어머님 빨래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어머님 뒤치다거리 하는 식모인 줄 아세요? 뭐? 식모? 그럼 난 여기 와서 너희들 집안일 대신해줬으니까 내가 네 식모라도 되는 거냐? 그리고
내 옷을 정리하기 싫으면 따로 얌전히 빼두던가. 무슨 전쟁통이라도 난 것처럼 여기저기 던져놓으면 어쩌라는 거야? 시애밀 무시해도 유분수지.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는 며느리 때문에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휴, 내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 그 인간이 또 그러면 아주 혼쭐을 내버리세요. 저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놓을 테니까 어머니도 봐주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며느리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저랑 며느리만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안방에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자 며느리가 원피스 하나를 손에 들고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그 원피스에 겨드랑이 부분이 살짝 터져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린 그걸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마구 화를 내는 겁니다. 어머님, 왜 저 없을 때 제 옷을 마음대로 건드리세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겨드랑이가 다 터져서 입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네 옷을 왜 건드려? 네가 입고 다니다가 터진 거겠지. 제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가만히 있던 옷이 왜 터져요? 이거 어머님이 망가뜨리신 거잖아요. 저 오늘 이거 입고 친구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입지도 못하잖아요. 당장 물어내세요. 당장 물어내시라고요. 너 미쳤니? 왜 뭔 사람을 자꾸 난리야? 그러게 꽉 끼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움직이다가 겨드랑이가 터지는 줄도 모르지. 하여튼 난 모르는 일이니까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꿰매서 입던지 네가 알아서 해. 알겠냐? 그러자 며느리 씩씩대면서 그 원피스를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더군요. 성질이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며느리의 식습관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한식을 좋아하는데 며느리 맨날 샐러드나 파스타 같은 것만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얼마나 한식이 먹고 싶을까 싶어서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던 중 외출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부엌에 와서 저한테 또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온 집안에 된장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된장 냄새가 어때서? 구수하고 좋기만 하구만. 우리 아들이 네 식성에 맞춘다고 맨날 부실한 것만 먹는 것 같길래 우리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 좀 끓이고 있는 거다. 너 보고 끓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으로 재료 사다가 끓이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신경을 어떻게 안 써요? 냄새가 이렇게나 지독한데 저희 집 벽지랑 가구에 된장 냄새 다 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된장찌개를 먹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그이 데리고 나가서 사드세요. 여기서 이렇게 끓이지 마시고요. 그러는 너야말로 매 끼마다 네 식성에만 맞추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 먹어.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지 말고. 그런데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며느리가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설거지통에 부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니? 너 지금 나하고 싸워보자는 거지? 그러게 제가 끓이지 말라 할 때 그만두셨어야죠. 제가 된장 냄새 맡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똑같이 해주마. 네가 사다 먹는 그 샐러드랑 파스타인지 뭔지 다 갖다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냐? 정말 아들 집에서 사는 한 달 내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자 오히려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큰며느리랑 같이 안 지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날 짐을 다 챙기고 아들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길래 외투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설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셨으니까 숙박비는 내고 가셔야죠.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낸 값 내고 가시라고요. 원래 가족끼리도 공짜는 없다는 거 몰라요? 뭐라고? 너 지금 나보고 돈을 내라는 소리니? 여기가 무슨 숙박업소야? 숙박업소든 아니든 따질 건 정확히 따져야죠. 그리고 저 솔직히 어머님이랑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너무 싫었거든요. 어머님도 저랑 그 이랑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어머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뭐? 복수? 그래, 네가 처음 인사 자리에서부터 예의 없게 굴길래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사실이다. 그런데 네가 울면서 결혼하고 잘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결혼시켰는데 복수는 무슨 복수야?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복수는 해야죠. 성인 남녀가 서로 좋다는데 왜 부모가 반대라냐고요. 어머님도 저 며느리로 생각 안 하니까 저도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저 솔직히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날 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이희 보고 저랑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셨잖아요. 저 그거 다 듣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기분 나빴으니까 나보고 지금 돈을 내라 이거야? 그래요. 얼른 내세요. 그리고 요즘 서울에서 하루 숙박비가 얼만 줄이나 아세요? 최하가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럼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셨으니까 최소 숙박비가 210만 원 나온 건데 제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싸게 해드릴게요. 월세 100만 원에 식비 100만 원 해서 딱 200만 원 주고 가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집에서 지내다가 하는데 숙박비 청구서를 내미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보다 더 폭발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숙박비 받아가고 싶으면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당신 얼른 종이랑 펜 가져와.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무슨 종이랑 펜을 가져오라는 거야. 따질 게 또 뭐가 있는데. 그냥 말로 하던가. 그래? 그럼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테니까 휴대폰으로 받아 적든 아니면 네 손바닥에 받아 적 네가 알아서 해. 너 우리 어머니한테 월세랑 식비 달라고 했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해준 것도 다 반대로 받아야겠네. 설마 우리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1억 원 보태주신 거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헛소리 하지 마. 따질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얼른 받아 적어. 우리 부모님이 주신 1억 원 받아 적으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살림 도와주신 것도 계산해야지. 요즘 가사도우미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지?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신 건 아니니까 가사도우미 월급의 딱 절반 정도 계산하면 되겠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뭘 그런 걸 그렇게 따지고 그래. 넌 따지면서 난 따지면 안 되냐? 그리고 너 한 달 동안 우리 어머니 무시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테니까 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계산해야겠네. 안 그래? 내가 무슨 어머님한테 스트레스를 줬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거든? 왜 생사람을 자꾸 난리야? 그런 적이 없다고? 네가 그렇게 발뺌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처음 우리 어머니한테 네 행동 듣고 나서 집에다가 홈캠 설치해놨었어. 내가 그 홈캠으로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들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집 냉장고에 홈캠이 떡하니 붙어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냐? 그러자 며느린 냉장고 위쪽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사실 저도 아들이 홈캠을 설치해 놓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알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싶어서 그동안 홈캠으로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심지어 저한테 숙박비까지 청구를 하니 저희 아들이 폭발하고 만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한테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난 솔직히 너랑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성격도 맞춰가면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너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었어? 외국에 오래 살아서 예의 없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앞으로 노력하고 바뀌겠다고 그랬지? 그런데 도대체 바뀐 게 뭐야? 네가 노력한 게 뭐가 있냐고. 나 너랑 결혼하고 1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냥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는 소리를 해? 내가 어머님이랑 불화가 있으면 당연히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에선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놈의 외국. 여기가 외국이야? 여긴 대한민국이고 너도 나도 다 한국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외국 타령하면서 네 멋대로 행동할 거야? 어차피 이 집도 내가 해온 거고 혼수랑 인테리어도 다 내가 한 거잖아. 너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느라 돈 못 모았다고 하길래 전부 다 내 돈으로 했잖아.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몸만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가 나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거든?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소송을 걸든지 마음대로 해. 내가 아주 널 그냥 깨 부숴줄 테니까. 알겠어?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더군요. 저는 살면서 아들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아들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 인간이 철이 없어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결혼 전엔 저랑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맞춰가면서 살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하는 거 아니랬는데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겪었던 저도 이렇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전부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이 좀 말려주세요.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그런 거 가지고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요? 뭐? 겨우 그런 거라고? 그 말만 들어도 네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잘 알겠다. 너 한 달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아주 고쳐 쓰지도 못할 인간이더구나. 하다 안 돼서 우리 아들이 너랑 같이 안 살겠다는데 내가 말리긴 뭘 말려? 그러게 정도를 알고 작작했어야지. 그렇게 억울하면 더러운 네 인성을 탓해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그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남편이 휴대폰을 뺏어들더니 며느리한테 크게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누구 보고 봐달라 말라 하는 거야? 너 한 달 동안 무슨 짓거리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세상에 남한테도 그런 짓거리 못하는데 어떻게 지 시애미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난 그렇게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인간은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우리 가족 중에 널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 거지 진짜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외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바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네 말대로라면 외국 사람들은 다 예의도 없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인간들밖에 없나 보지?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너처럼 지밖에 모르고 인성이 박살난 인간은 외국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아. 그러니까 그놈의 외국 타령 그만하고 당장 전화 끊어. 알겠어?
아버님, 아버님. 며느리가 계속 애원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이나 씩씩거렸어요. 결혼 전부터 싹수가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못난 인간이었을 줄은 남편도 예상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저희 큰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들 말대로 그냥 몸만 내쫓아버렸어요. 아들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랑 남편한테 몇 번이나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턴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효도만 하면서 살게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떠세요? 두 분 다 한국 생활 그리워하셨잖아요. 한국에 오셔서 저랑 같이 셋이 행복하게 살아요. 뭐니 해도 가족끼리 붙어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들은 계속 저희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 저희 애들도 다 한국에서 지내고 남편을 못 살게 굴었던 저희 시댁 식구들과도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굳이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함께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저희 큰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남은 세월은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2달 반 정도 있으면 한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잘 지낼 생각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작은 며느리도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저 그럼 앞으로 어머님 뵈러 매주 가도 되죠? 귀찮다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그동안 어머님 자주 못 뵈고 산 만큼 더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저희 작은 며느린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말 잘한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착하고 예쁜 작은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저의 전 큰며느리 같은 경우엔 저한테 했던 행동으로 본인의 더러운 인성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인성을 가지고 살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다 본인의 업보이니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성격 고쳐 먹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